2024년 8월에 놀라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고성에서요, 북한군 하사가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그러니까 도보로 귀순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이 귀순자를 최초 식별했던 22사단의 우현서 일병. 자, 우현서 일병이 무려 29박 30일의 포상. 와, 이건 뭐. 당시 새벽 시간에 이제 경계 근무를 서고 있었는데 무언가 한 점이 수상하다는 걸 우현서 일병이 파악한 거예요. 이게 평소에 보던 것과 다른 감지 결과다라는 것을 우현서 일병이 본능적으로 감지를 한 거죠. 그리고 상부에 보고를 했는데 그게 바로 북한군이 도보로 귀순하다. 그거를 새벽에 잡아낸 거죠. 소름이야. DMZ 특성상 임무 수행을 하면서 고란이나 사냥과 같은 수많은 동물 열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일병으로부터 보고를 받고서는 평소와는 동물과는 다른 이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형태로 식별되었을 때, 아, 이건 실제 상황이다 라는 생각과 긴장감이 몰려왔습니다. 모두가 긴박한 상황임을 인지하면서 그 상황에 집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상황실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느라 분주하였고, 그간 우리가 해왔던 상황조치 훈련들로 인해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분들은 진짜 전방에 있는 거구나. 이게 전방이구나. 귀순자가 무사히 보호되고 작전이 마무리된 후 안도감과 성취감이 들었습니다. 팀과 함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이 뿌듯하였고, 준비된 자만이 임무를 성공한다는 말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마침 인근 초소를 순찰하고 있었는데 중대로부터 최초 보고를 받고 빠르게 현장 초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초소에서 직접 감시 장비로 보니 인원이 정말로 내려오고 있는 게 식별이 됐고, 진짜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현실감이 확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미상 인원 한 명이 제 앞으로 직접 걸어오고 있는 것을 감시 장비로 바라봤던 현장의 심경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긴장되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확인될 때까지는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르니까. 다만 실제 상황이라는 인식이 주는 긴장감, 그리고 제가 중대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매뉴얼화돼 있긴 하지만 인도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어떤 우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긴장감이 공존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 유일하게 이제 육지와 해안을 동시에 이제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다른 사단하고 인원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담당하는 지역은 2배 내지 4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제 우리 그 TOD를 중심으로 해갖고 귀순자를 잘 유도했다 그러는 것은 진짜 뭐 100번 칭찬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쾌거입니다. 근데 이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제 열점을 식별했을 때 이 움직이는 이제 사실은 이제 열 화상을 통해서 이제 체온이 있는 무엇인가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이제 식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고라니일 수도 있고 멧돼지일 수도 있고 어떻게 식별합니까? 아, 이건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그게 이제 저희는 거꾸로 제가 그 팀장 중대장 역할을 할 때는 북으로 올라가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놓고 봅니다, 같이. 그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에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푸대짜리 허연 푸대짜리를 뒤집어 쓴 것 같이 그걸 뒤집어 쓰고 움직이는 모습이 스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고라니냐 멧돼지냐 뭐 사냥이가 어떻게 판단하냐면 한 놈씩 툭툭툭툭 움직이면 그 동물이고 하나가 쑥 오는데 조금 있다가 또 하나가 쑥 오고 이런 식으로 이동하면 분명 이건 침투조고 한 명이 푸대자루 같은 게 계속 섰다 이동하고 이건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봤을 때. 내려오는 기순자들을 이 표시가 다요? 흰 깃발을 흔들었다거나 하얀 러닝을 흔들. 이건 뭐 영화스러운 표현이고 인민군이 무슨 하얀 러닝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 네? 보통 훌렁 까죠. 훌렁 벗고서 맨몸으로 그냥 이거 흔들죠 이렇게. 나 뭐 없다. 예, 나 가지고 안전하다. 만약에 총을 갖고 왔을 때도 총을 내려놓는데 통상 다 와서는 통상들 보면 총을 버립니다. 그 가까이에다가. 왜? 상대가 내가 무기를 갖고 있으면 사격을 할까 봐 놓고서는 흔듭니다. 우통 먹고. 비무장 상태라고 알려주면서. 어떻게 보면 탈북자 추적하는 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말로 지시하면 조금
위험할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 소리가 나면은 바로 뭐 유씨가 노출되니까 소리가 안 나도록 하여튼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과거하고 달라갖고 뭐 레이저 이렇게 그 표적지시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걸 어떤 신호를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후레쉬 불빛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고 하기도 하는데 2012년에 그 노크 귀순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군에서 이제 보강한 것은 귀순자가 올만한 루트상에다가 귀순자 유도함이라는 박스를 설치해놨어요. 네. 그래 그걸 열면은 그 안에 이제 인터폰이나 직통 전화기가 있어. 대박. 그다음에 이제 자 야, 역시 귀순이 올 때 요거 조심해라고 귀순 안내문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요령을 알려주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퀸 러닝이 뭐 없을 확률이 많으니까 백색 기 같은 거 다. 여기서 이거 들어라. 귀순자가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니까 이제 그런 유도함을 이제 설치해 놓은 것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이 과거에 또 있었어요. 바로 이 동부전선에 MDA를 넘어 이 걸어서 우리 쪽으로 귀순한 사건인데 무려 북한군의 육군 대위가 이번은 그냥 일반 병이잖아요. 육군 대위가 걸어서 귀순해 왔던 네. 사건입니다. 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 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야, 이거 뭐야, 옛날이네. 뭐 나 태어나기 전이야. 신중철 용사는 북한 괴뢰군들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똑바로 알게 된다면 70%는 의거 월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분이 북한군 최초의 육군 대위 기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참 됐죠. 1983년 5월 7일 이름은 신중철. 83년이요? 예, 83년 동부전선 이 강원도 양구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습니다. 아까 이번에 이제 도보 기수한 곳이 고성이었잖아요. 고성 옆에 양구예요. 양구의 MDL은 산세가 굉장히 험준해요. 거기를 이제 넘어온 건데 북한에서 13사단 민경대대 참모장을 역임했던 인물이었어요. 계급이 민경대대 참모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고 또 어떤 작전을 좀 수행하는 곳이에요? 민경대대가 어떤 부대냐면 일단 봐보세요. 일단 군사분계선 기준으로 해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해가지고 요걸 이제 비무장지대라고 해요. 그 위에 있는 게 북방 한계선이고 우리가 철책 흔드는 걸 보는 건 남방 한계선이거든요. 그럼 총 4km인 거예요? 4km.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예요. 네네. 무장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전 협정 구조에 따라서 비무장지대니까 무장된 군인이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경계와 수색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편법은 아니지만 약간 법을 우회해서 군인에게 경찰 복장을 한 다음에 이제 수색을 하게 해라. 경찰이니까. 무슨 경찰? 그렇죠. 민정경찰. 민정경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네. 그리고 남측은 이제 민정경찰이라고 하고 이제 북측은 이제 민경대대라고 하는데 이제 경찰로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왔던 그 구교환 씨랑 이재훈 씨가 나왔던 탈주란 영화 있잖아요. 그게 민경대대 장구교가 탈북하는 그 스토리예요. 우리가 비무장지대에 얼추 적게는 한 200만 발에서 많게는 400만 발 정도의 지뢰가 좀 있을 걸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6.25 전쟁 때부터 뿌리거나 심거나 해놓은 게 있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면에서 민경대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임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 수색대대도 그렇듯이 신체 건강하고 정신 상태 좋은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교육도 잘 시키고 훈련도 아주 강한 그런 부대라고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민경대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영화 앞서 이야기하셨던 영화 탈주에 그 이재훈 씨가 이제 민경대대 중사로 나오기도 했었고 또 여성 팬층을 굉장히 많이 모았던 드라마죠. 사랑의 불시착. 거기 이제 리정혁 대위 현비 씨가 역할을 맡았는데 그분이 바로 거기다 지뢰 매설하신 분이에요. 이게 민경대대 중대장으로 나왔어요. 맞아. 맞아요. 이정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위니까 당연히 북한에서도 이제 중대장인데 북한에는 참모장이라는 제도, 이 신중철 씨가 이제 참모장이었는데 이 특이한 계급이 있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요직,
핵심 요직처럼 돼 있는데 참모장이 보통 이제 소령이나 영관급이 맡아야 되는데 맞아요. 신중철 씨 같은 경우에 이제 대위에 있으면서도 이 자리를 맡았다는 거는 상당히 잘 나가던 군인이었다. 나름대로 이제 파워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데 탈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을 끌었죠. 아니 강건이 누구냐면 강건이 이제 북한에서 말하는 혁명의 1세대 김일성 시대 때 강건이라는 존재가 이제 북한에서 김일성이를 충성을 했고 그리고 또 6.25 전쟁 때도 강건이 군사 지휘를 해가지고 또 남침해서 또 들어왔던 이런 전적도 있어가지고 되게 군인으로서의 기질이 특출난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통일되면 제일 먼저 부셔서 없애요. 그렇죠. 네. 우리한테는 완전 저거죠. 항일 빨치산 1세대로서 이제 김일성이하고 같이 이제 활동을 했고 말씀들 하셨던 것처럼 이제 6.25 때 북한의 총사령관으로서 이제 전쟁 지휘를 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리기 위해서 강건종합군사군관학교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사관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시스템인데 여기는 이제 일반 병사들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우수한 병사를 중대에 뭐 한두 명 이렇게 뽑아갖고 이제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소위를 만들어내는. 아니 이렇게 사실 입학조차도 힘든 데인데 이 신중철은 무려 전 과목을 만점 수석했어요. 1등으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네. 강건인 종합군관학교를 수석을 졸업을 하면서 이 신중철 중이 13사단의 민경대대 정찰 참모가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요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말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출세가도 이제 올라서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이 신중철은 민경대대 이 정찰참모 생활 4년 만에 네. 정말 이번에는 사단에서 단 3명만 뽑는다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입학에 추천됩니다. 아니 아까 육사 갔다고 그랬잖아. 근데 또 뭐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가면 이거 뭐 국방대학원을 가는 거예요? 어디 이건 이제 장년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한 개 사단이 한 10,000에서 20,0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3명 뽑히잖아요. 그럼 완전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그리고 이제 강건 군사종합대학을 졸업했는데 거기도 이제 엘리트들이 가는 곳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단계. 이거는 그냥 장교를 키우는 거고 장군을 키우는 데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입니다. 서아 씨도 들어봤어요? 이 학교? 근데 여긴 진짜 유명해가지고 이제 평양에서도 보면 여기 막 뇌물저도 못 가는 거죠. 그렇죠. 네. 왜? 뇌물저도 못 가고 아니 그만큼 경쟁이 너무 심해서 실력도 되고 뇌물도 줄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진짜 특별한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출신 성분이 정말 좋아야 되니까 다 잘 사는 집안이고 거기다 이제 승승장구한 사람들이니까 이제 뇌물 가지고는 안 통하는 안 통해요. 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 하면은 김정은이 다닌 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중철이 사실 김정은의 선배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신중철 이분이 거기 다닐 때 누가 다녔냐면 김평일이 다녔어요. 김평일이라고 누구냐면 김일성의 아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일의 이복 형제예요. 그러니까 얼굴도 잘생겼고 그다음에 키가 1m 80인데다가 굉장히 뭐랄까 그 인기가 많았대요. 그 대중 선동도 굉장히 잘하고 친화력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한간에서는 후계자가 얘다 장군감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정일과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서 평생 이제 바깥으로만 떠돌죠. 뭐 핀란드 대사도 하고 그다음에 헝가리 대사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체코 대사까지 하고 지금 평양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같이 학교를 다닌 거예요. 두 사람은 곧 절친한 친구가 됐고 성적도 이제 1등, 2등을 나눠서 하면서 야 이거 또 이제 북한의 최고 상위 엘리트를 이제 지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사람이 보면 사실 나이 차이가 한 6살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평일이는 54년생이고 신중철 씨는 48년생이기 때문에 6살 차이가 있는데 평일이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군대도 제대로 가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 거고 뭔가 그런 상황에서 신중철이 보면 이 학교에서 아마 멘토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신중철 씨가 나중에 이제 회고록을 쓴 걸 보면 김평일이 그때 당시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키가 크고 잘생겼고 호방했고 연예인 같았다. 그래서 서로 김평일이랑 친해지려고 그 학교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호감을 받았는데 김평일이 일일이 다 악수해 줄 만큼 이 팬 서비스나 성격도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연예인 같은 인기를 누렸던 김평일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분 차이가 나는 신중철과 일종의 베스트 프렌드가 될 수 있었을까? 어려워하면 안 친해져. 예를 들어서 막 엄청난 부자나
이명인한테 이게 하면 안 친해져. 오히려 가서 북한에 편하게 그냥. 흔한 미담이 항상 존재하는 게 그 일호들이랑 친해지는 방법은 그들이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강건군가 날 거다. 그럼 뭐 어떤 전술 훈련을 나갔다가 뭐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이를 구해줬다든지 뭐 이래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은 이상 이 사람은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김병일은 엘리베이터도 따로 딱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뭔가 목숨을 구해줬다든지 뭐가 있는 거죠. 아니면 말을 탄다거나 취미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취미가 같다. 네, 취미가 좀 비슷해서 좀 그런 점에서 좀 가까워지고 같이 취미 생활도 하다 보니까 좀 네. 뭡니까 도대체? 제가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 계기를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와서 계기가 뭔데요? 들고 와서 계기가 뭔데요? 너 너무 궁금해. 너 너무 궁금해. 짠. 북한 대학에 탁구 많이 치지. 탁구 많이 쳐요. 실력을 맞춰서 탁구만 탁구를 쳐요. 나는 이 신중철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머리가 봐봐요. 졌네 머리가. 이 제가 이제 기록으로 본 얘기인데 아주 가능성이 있다. 딱 입학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탁구를 좋아하던 김평일이 갑자기 신중철이를 체육관으로 불렀다. 요 기록이 있어요. 야, 그럼 취미를 파악. 신중철이 탁구는 잘 쳤겠지. 근데 김평일이 탁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신중철이 탁구 잘 친다라는 소문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서 계속 냈고. 김평일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야, 전략가네. 그래서 일단 김평일이 한번 그래 신중철이가 있어 한번 좀 농장원이 그렇죠. 해보 불러보라. 불러보라 얼마 잘 치나. 근데 김평일이 딱 신중철이 오니까 지도자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한 거예요. 뭐 신동무가 탁구를 잘 친다는데 한 수 가르쳐 주시오. 한 수 가르쳐 달라. 김평일이 이렇게 나이는 있으니까. 신중철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기록을 보면 탁구 실력은 김평일이 뛰어나서 항상 김평일이 이겼다. 요 이제 회고록 내용이 죽으려고 있는데 이겨요? 그건 신중철이 목숨이 왔다 갔다. 김평일이 자연스럽게 이기게끔 그래서 그렇지. 맞춰준 거다. 의전 탁구가 세게 들어간 거다. 군대에서 축구하는데 사단장이랑 축구해서 제치고 골 넣은 적 있어요? 무슨 소리? 사단장님은 중앙선에서 차도 들어가요. 골대를 옮겨줘. 봐봐. 의전 축구의 핵심은 저 자식이 너무 날 봐주네라는 걸 티나게 하면 안 돼요. 고수야, 진짜 잘 치는 거지. 야, 쟤 잘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 너 컨디션이 좀 안 좋구나, 야. 그리고 이게 돼야지. 약간 해서 안 들어갔을 때 안타까워야 돼. 이걸 해줘야 좋아해. 안타까워해줘야 좋아해. 머리가 좋았네 머리가. 아니 우리로 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친한 친구가 대통령의 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이제 학교에서도 아무도 이 신중철을 건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황태자하고 베스트 프렌드가 된 상태에서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에서 이제 고급 장교 과정을 마치고 대위로 돼서 동부전선의 또 최고 요충부대인 13사단에 거기에 참모장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아무튼 황태자와 지금 친한 상태라서 고속도로 탄 거예요, 그냥. 쭉 밟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만 들어본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정말 북한에서 이제 승승장구, 소위 이제 최고위층의 인맥까지 생겼겠다. 그렇죠. 정말로 이제 앞길이 다 보장이 돼 있는데 이렇게 잘 나가는 군인이 도대체 왜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참모장 신중철 대위가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잘 나가던 신중철 대위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뭘까? 윤평대위. 중공제 미그 19 전투기를 몰고 귀순한 전 북한군의 공군대위 이웅평 씨는 지금 북에서는 그 인민들의 생활이 군집감으로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산이 약 50%까지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저 당시에 미국인을 몰고 왔으니. 그러니까.
탄영 모임을 아예 그냥 어마어마하게 했구나. 실질적인 이제 북한 공군력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였으니까 저거. 사실 이웅평 대위가 넘어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인 어떤 선전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북한에서는 이게 사실은 기밀 사항일 거 아니에요. 이제 군의 사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근데 이 소식을 어떻게 이제 신중철 대위가 알게 되고 또 이게 인생을 이제 뒤바꾸게 됐는지. 저희 아버지도 보위부에 계시면서 그냥 이웅평이가 비행기 몰고 간 거 몰랐어요. 몰랐을까? 그때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에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은 북한의 비행사들이라는 건 원래 엘리트들인데 하늘에서 그 사람들이 뭐 결심하고 못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려주지 않죠. 아니 못 들어봤어요. 아예 어른들한테. 저도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도 비행사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한테도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철저히 기밀로 했죠. 네. 그리고 또 비행사들은 뭐 일단은 혜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맞다 하는 것도 이제 믿기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최전방 이 비무장 지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전파가 잡히니까 혹시 한국 TV를 이렇게 몰래 보다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걸 좀 보게 된 게 아닌가라는 근데 이제 신중철이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와서 핵심 요직 참모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최전방 부대. 북한 주민들한테 83년 2월 25일 날 있었던 이웅평의 귀수는 극비사항이었어요. 네. 북한 고위층들도 잘 모르는. 틀리니까. 그런데 북한이 이 최전방 부대에 있는 사단장이라든가 참모장 이런 요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웅평의 귀순 사실을 통지를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전방에 또 탈북 귀순자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인원을 한번 점검해봐라. 그리고 철저히 좀 감독을 해라. 이렇게 내렸는데 신중철 머리가 좋잖아요. 네. 신중철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전파 내용을 듣고 생각이 이제 딴 데로 흐른 거죠. 아니 이웅평이면 이 미그 19 조종사고 이 참 대우를 잘 받는데 이 사람이 왜 한국으로 기수를 돌려서 갔지? 해가지고 이제 그 신중철이 흔들리기 시작. 밤샘 근무를 하고 새벽 6시에 초소에서 일어나 나왔는데 그날따라 안개가 자욱하게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날 월남하면 좋겠구나 싶었다는 거죠. 조금 있다가 소대장이 순찰을 나간다고 보고를 했는데 야 이거다 싶어서 오늘은 쉬라 내가 대신 나가겠다 라고 하고 3명의 순찰조랑 함께 철책 순찰을 나갑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운 건지 순찰을 돌다가 마침 망가져 있는 철책을 발견합니다. 그쯤 공병들이 비무장 지대를 많이 드나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망가졌던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핑계를 찾은 신중철이 순찰조에게 야 철책 좀 고치게 초소 가서 공구 가져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순찰조 3명을 돌려보낸 뒤 혼자가 된 신중철은 주변을 살핀 다음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철책을 통과합니다. 와. 탈북을 시작한 겁니다. 이제 당시 순찰초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약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나중에라도 신중철 대위 입장에서 현장을 이탈했을 때 추적반이 오면은 노출이 되니까 네. 발자국을 여러 군데로 놔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은 가까운 곳에 있는 뭐 나무가지라든가 또는 자풀이라든가 뜯어서 땅에 약간 습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던져놓고선 밟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발자국을 흔적을 좀 희미하게 할 수 있으니까.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왜냐하면 10초, 20초 시간을 보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풀숲에서는. 5초면 숨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철책을 넘어도 바로 비무장 지대니까 괜찮았을까요? 자, 신중철은 철책을 통과합니다. 그런데 철책만 넘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펼쳐진 건 바로 지뢰밭입니다. 와. 물론 지뢰에 대해 신중철이 잘 알았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지뢰를 실수로 밟았다면 펑! 하고 사망할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통과합니다.
무사히 지뢰밭을 빠져나온 신중철은 이 풀숲을 헤치며 남쪽으로 그저 쭉 무작정 내려와요. 그러다가 허리 높이의 작은 하천이 나타나서 그걸 걸어서 건넜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 남측의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양구 사테리에 있었던 강이었어요. 그렇게 사테리에 있던 강을 건너와서 남한 철책문 앞에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신중철이 도착합니다. 와. 좀만 더 도움 끝난다. 일사천리네 아주. 아침 9시경 처음 만난 우리 경비병들에게 귀순하러 왔다라고 밝힌 신중철. 그렇게 한국군 초소로 들어가면서 무사히 귀순에 성공합니다. 자, 이 신중철 대위의 귀순이 굉장히 우리 측에서는 그 귀한 귀순이었고 또 굉장히 큰 대접을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에서 귀순한 최초의 장교였습니다. 네. 장교다 보니까 고급 정보가 많겠죠. 또 북한의 어떤 군사작전에 대한 정보들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우리 군에 많은 도움이 됐는데 그런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신중철이 귀순 기자회견장에서 폭로한 5.7 남침 작전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소부대들을 다량적으로 그 남한 깊은 중심에 이제 다 투하해서 남한 각 전 그 남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군사 특수 시설들, 각종 중요 대상물들 이런 걸 습격해서 다 차지하고 점령함으로써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하게 말하면 5 내지 7일간. 그래서 5.7 작전이야. 5.7 작전. 5 내지 7일간이라는 이 가장 짧은 기간에 남한을 완전히 평정한다는 이런 작전 계획입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최근 83년 말까지 전쟁 준비 사업을 끝내라는 지시를 다시 내려 북한 괴뢰군은 요즘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채 전쟁 준비에 열중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진짜 전쟁에 미쳐 있어. 이야. 57이라고 그랬는데 이 숫자가 갖는 이제 의미가 뭐냐 하면은 김일성 때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북한이 미국 관련돼 갖고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왜 그러면 주한미군은 철수하자 그러는 것인가?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한 뭐 2만 7, 8천 명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본, 괌 여기서 이제 미군이 들어오고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미 본토에서 이제 저 사단이 편성돼 갖고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그러겠죠. 평상시에도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걸 하면은 미 본토에서 오는데 얼추 한 20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부산에 도착합니다. 배로.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미군이 들어오고 난 뒤에 전쟁하려 그러면은 게임이 안 된다. 그래서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전쟁을 해야 된다.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일 내지 7일 이내에 끝을 봐야 되겠다. 요게 이제 5.7 남침 작전 계획. 80년대 초중반까지도 실제 김일성과 김정일은 더 차이가 벌어지기 전에 한반도를 무력으로 흡수통일하려면 전면전밖에 없다라는 실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었다. 이 얘기를 특히나 북한에서 내려온 육군 대위 입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공포스러운 얘기인 거죠. 그 시대에서. 제가 학교 때도 보면은 그냥 허구한 날 계속 전쟁한다고 했어요. 그냥 막 전투복을 입고 학교에 나오라고 그러고 그냥 계속 전쟁을 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80년대니까 아 지금 딱 그 남조선을 먹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남조선이 더 커지고 발전하기 전에 시작.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975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랬다며요. 경제적으로. 그랬다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을 추월했던 시기를 대충 1975년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살아생전 진짜 땅을 치고 후회했던 것이 60년 그 4.19 혁명 때 그때 안 내려온 게 못 내려왔던 것이 정말 천추한이 된다라고 김일성이 살아생전 얘기했어요. 근데 75년 이후로 이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북한을 따라잡은 상황이잖아요. 이른바 김일성은 진짜 동줄이 탄 상황에서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시해 당하고 또 80년도에 광주 이제 민주화 운동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외부에서 봤을 때는 남한 사회가 좀 혼란스러워 보였겠죠. 네. 그래가지고 김일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남조선이 더 이상 자리를 잡기 전인 80년대 초반에 나의 꿈인 적화 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 전쟁 계획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중철 씨의 어떻게 보면 뭐 전술적인 가치랄까요? 그 귀순자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기에 이제 엄격히 정보 가치가 있는데 정말 이제 보고 같은 존재였어요. 특히 최전방에서 참모장으로 근무했고 또 고급 엘리트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전방 지역의 대대급 이하의 적전술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우리로서는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보급품 상황, 북한군의 장교 교육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신중철 씨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중철 씨가 정말 놀라운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 얼굴 보니까 알겠거든요. 이웅평 대위하고 그다음 이분은 딱 보니까 얼굴이 알아요. 그 정도로 그때 대대적으로 그 광고를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보도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이분의 그 기자회견장에 또 몇 달 전에 귀순해서 이웅평 대위가 나와가지고 같이 손잡고 만세 삼창 그런 기억이 나요. 이야, 아니 이렇게 환영식도 어떻게 보면 대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또 두둑한 보로금도 받고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받고 남부러울 게 좀 없을 것 같거든요. 신중철은 계속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신중철 씨가 이제 원래 올 때 계급보다 한 계급 더 많은 소령으로 이제 인관을 시키게 되는 거죠. 와 여기 다네.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한 일이야. 진짜. 와. 그래서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신중철은 많은 사람에게 큰 축하와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는 이제 북한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멋지게 군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적응도 굉장히 좀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빨리 연착륙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만갑 식구들에게 익숙한 얼굴들이 보일 겁니다. 네네. 제일 위에 왼쪽 뒤쪽에 보면 정낙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960년 미그 15기를 몰고 동해안 대포리 비행장으로 기순한 조종사. 그 옆엔 육군 장교 최초의 기순자 신중철 있죠. 네. 그다음에 같은 해 미그 19기를 몰고 온 전투기 조종사 이웅평 씨도 다 자리하고 있죠. 1968년 박정희 목을 따라왔수다 하면서 청와대를 습격하려다 체포된 간첩 김신조 씨까지 앞에 앉아있죠. 정말 그 귀순 역사에 한 획을 기었다. 그 당시에 뭐 귀순 용사들이죠. 이런 신중철 이제 소령이 됐죠. 이 소령의 한마디가 전국을 뒤흔들었던 사건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1990년 강원도 양구에서 제4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땅굴을 발견합니다. 제4땅굴이요? 원래 우리가 이제 70년대에 1, 2, 3 땅굴을 발견을 하고 그 세 개 땅굴이 전부 다 이제 이 경기도 쪽에 이제 대체적으로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이제 3군사령부 관할 지역에 이제 주로 경기도 쪽에서 땅굴을 찾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군에서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는지 하고 좀 초조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신중철이 귀순해 갖고 야, 여기가 아니고 우리가 양구 쪽 동쪽에다가 좀 이렇게 했다. 일군 지역. 이렇게 하니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당시 이진삼 사령관에게 위치를 특정합니다. 그래서 1, 2, 3 땅굴이 다 경기도 쪽에 있었잖아요. 확 우리가 시선을 바꿔서 양구 고성 쪽, 이 동해 쪽에서 이진삼 사령관이 위성으로 딱 본 거예요. 신중철 소령이 얘기한 지점. 그런데 정말 그 위성 사진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땅굴용 기차 레일의 끝자락이 빼꼼히 위성 사진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진삼 이제 장군도 확신을 얻은 거죠. 야, 이거 신중철 말이 맞다. 땅굴 여기 있겠다. 거기 있죠. 신중철이가 여기 땅굴 혼대를 얘기해주고 내가 또 육군본부 가가지고 장비 들여보내라. 여기가 제일 어려운 데인데 이건 내가 발견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내가 갖게 됐어. 신중철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 신중철 씨가 귀순한 지 이제 6년 만이죠, 무려. 89년 12월 23일. 지하 145m를 불착을 한 결과 거기에서 이제 땅굴이 발견됩니다. 강원도 양구 동북방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또 발견됐습니다. 1974년 11월 서부전선 고랑포의 제1땅굴과 중부전선 천원 북방의 제2땅굴, 그리고 판문점 근방의 제3땅굴에 이어서 1990년 3월 3일 제4땅굴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거를 그냥 발견만 해서는 안 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뻗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갱도를 이제 역으로 파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위험한 작업이라 그래요. 아까 보면 북한군이 또 태각하면서 부비 트랩 같은 거 이런 것도 설치해 놓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는데 역으로 관통시켜 가지고 90년 3월 그러니까 이듬해 3월에 북한의 땅굴을 이제 사땅굴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무려 1.5km를 북쪽으로 파고 내려. 자, 어찌됐건 이 신중철 이제 당시 소령이죠. 소령의 제보로 실제 땅굴 발견까지 이어졌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그 업적을 남긴 건데 이런 이제 업적을 남겼다는 건 이제 공을 세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군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진급이라든지 더욱더 어떤 요직에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을 해낸 거 아닙니까? 승승장구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잡은 게 아닌가요? 네, 당시 신중철은 그 소령 임관 4년 만에 87년경에 중령으로 진급을 했고 땅굴을 발견한 다음엔 91년 또다시 4년 만에 대령 진급을 했습니다. 군에서는 제일 빠른 진급입니다. 예, 그렇게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일단 그 신중철 예비역 대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것까지는 이제 경찰이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중철 씨가 이제 1년짜리 단수 여권을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했거든요. 1년 안에 돌아와야 돼요, 무슨 일이죠. 근데 경찰이 딱 파악을 해보니까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제 여권이 이제 만기가 된 이후에도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경찰의 영역을 넘어섰다 해서 이제 안기부에 연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안기부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단 출국하기 전에 차량을 정리했습니다. 자기 타고 다니는 차량을요. 그리고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을 몽땅 다 인출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퇴직금까지 다 일시불로 받고 정산한 상태였어요. 이상하네. 그리고 또 가족한테까지 어디로 간다는 얘기를 안 하고 중국으로 간 건데 글쎄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어디 계시는지. 행방불명이네. 귀국은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안기부가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사에 체포조를 짜서 찾아달라고 하게 됩니다. 중국 땅에서 무슨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협박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신원을 확보하는 게 우선 사항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 정보사 산하에 이른바 이 체포조가 짜여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신중철 대령의 행방을 쫓기 위해서 중국에 갔었던, 중국에 파견됐던 분이 지금 현재 이 스튜디오에 계십니다. 바로 이시연 선생님. 여기 체포조라기보다는 이제 추적반입니다. 추적반. 2001년도 봄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당시 그 특수임무 작전과장을 할 때인데 그 이제 내곡동 큰 집에서 한번 들어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 상황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왜 그럼 찾아야 되느냐? 이분이 우리 정보사령부에서 적전술 연구 단장까지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인민군 전술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를 이분이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으로 갔을 경우에는 전 남조선들 여기까지 모르니까 이거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치면 쟤들 못 당할 거다.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건 차단을 해야 된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이 연변에 있던 김동식 목사가 납치돼서 북으로 간 뒤 돌아가신 그 해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 정보당국에서 민감해져 있었거든요. 과연 신중철 씨가 넘어가겠느냐 아니면 납치되는 거냐 막. 일단 차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개 팀을 파견을 해서 심양, 장춘, 연변
왜냐하면 심양이 그 동북부 북한의 거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길 쪽에 이제 가서 이제 수소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대부분의 그 우리 조선족 동포분들이 그 양쪽으로 이렇게 거래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보 거래. 예, 정보 거래를 아주 조심해야 돼. 잘못하면 테러를 당하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근데 딱 들리는 얘기가 봤다 이겁니다. 봤는데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걸 본 것 같다. 또 뭐 사우나에서 본 것 같다. 그렇지만 이걸 추적을 하다 보니까 만나서 그렇게 시간이 일주일이 지나고 들어왔는데 오리무중 추적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신중철 그 당시 대령 입장에서도 예비역 대령 입장에서도 자기 나름의 어떤 협조자가 있는 겁니다. 야 남조선 이 친구들이 나를 지금 찾는구나. 그 내륙으로 저희는 도피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북으로 가진 않았다. 왜? 북으로 갔으면 벌써 북에서 벌써 그 방송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북으로만 가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북으로 가는 걸 제일 걱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건 어떻게든 차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오리무중으로 남아요. 와, 아직까지. 선생님 아시는데 여기까지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이게 묘해요. 이 사건이 이렇게 뒤로 갈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미궁에 빠진 거죠. 진짜 미국.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에서 안정적인 또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럼요. 그걸 다 내팽개치기에는 좀 너무 아깝기도 한데. 딸도 둘이 있었다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조심스러워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왜냐면 이게 전원이에요. 이런 추측도 있다 이거고 일단 30대 여인과 같이 출국한 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종합을 해보면은 내가 그렇게 정보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았다. 보러금 같은 경우에 또 진급도 내가 인민군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30대 여인과 이른바 도피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있어요, 솔직히. 추측이 하나가 있다. 저도 지금쯤 뭐 중국 어디에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뭐 계속 중국에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감시 체제가 너무 심하지만은 아주 첨단화되어 있지만은 중국 땅이 워낙 넓잖아요. 어마어마하죠. 한국보다 100배가 넓고 13억 사이로 숨어. 인구는 30배가 많은데 거기 숨어버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사실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떤 면에서 좀 실패한 것 같고 그런 가운데서 현실을 좀 도피하고 싶고 그래서 약간 그 사랑의 도피 행각 비슷하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 어디인가에 신분을 감추고 조용히 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입니다. 추측입니다. 뭐 일단 보이비에 있었던 경험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저는 뭐 북한에서 파견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의 뭐 엘리트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넘어와가지고 생뚱같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안보사에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정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그 안보사에서 북한에 대한 작전을 북한 의도에 맞게끔 했다고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렇게 여기서 살다가 중국으로 가서 그리고 또 이제 만났던 그분이 일산에 있는 무슨 리발소에서 자꾸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뭐 한국에 파견됐던 고정간첩일 수 있고 그래 뭐 거기서 접선을 해가지고 뭐 임무 수행이 끝났으니까 북한으로 들어갔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제사 땅굴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했잖아요. 그렇지. 아무리 그 남한사에 와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제사 땅굴에 정보를 준다라는 건 이건 사실은 이 정도 하나는 희생양으로 더. 그렇지. 아니 그 희생양이라는 것도 어떤 크기가 있는 거지 제사 땅굴을 넘겨줄 정도의 정보를 줬다는 건 사실은 그 논리는 좀 빈약하지 않은가 하나 또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시기를 봤을 때는 김일성이 사망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북한이 이제 엄청 권한의 행군을 겪는 그 시기라서 그 2000년대 초반에 북한에 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본인도 이제 뭐 똑똑하니까 북한에 가게 되면 본인이 어떻게 살지를 뻔히 아니까 북한에는 안 가고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원래 한국에 들어와서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북한에 들어가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장기 암약하다가 이제 복귀한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그렇다 그래도 북한이 이제 여기서 활동하다 들어갔으면 아마 대대적으로 뭐 다시 공화국의 품에 안겼다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각 지역을 돌리면서 뭐 이렇게 강연을 하는 모습들 아니면 사실은 비공개로 한다 그래도 이 정도 기간이면 우리의 대북 첩보망이라든가 휴민트망으로 적어도 야 북으로 갔다더라 정도는 판단이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근데 그걸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그 탈북을 했다가 다시 탈남을 해서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하면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죠. 봐라, 썩어 빠진 남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못 견뎌가지고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왔다. 이거인데 급이 다르잖아요. 대한민국 대령이잖아요. 예비역 대령이요. 그래가지고 납치가 됐던 아니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던 북한으로 들어가가지고 네가 남조선에 있었을 때 얻은 정보 다 캐내라. 단 너는 이제 죽은 사람 칠 테니까 조용히 살아라. 라고 하면서 공개를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떠날 때 퇴직금 정산받고 차 팔고 그러니까 가산 정리했잖아요. 만약에 북한으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면 사실 꼬리가 밟힐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갔겠죠. 근데 가산을 정리해서 갔다는 건 제가 보기엔 북한은 아니고 중국 쪽에서 뭔가 그 재산이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북한 당국에서 보낸 이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고 정보 빼고 살해당했을 확률도 있지 않나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신중철 씨가 지금 현 주소가 어디든지 간에 이분의 이제 인생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촉망받는 이런 군 엘리트로서 북한에서 또 남한에서 이렇게 살면서 지금의 현 상황, 과정을 보면 분단이 낳은 풍운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남북 다 상당 기간을 살았지만은 어디에도 결국은 이분이 정착하지를 못하고 새로운 꿈을 찾아서 또 떠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네, 비운의 뭐 귀순용사, 비운의 망명객 이런 느낌도 들고 아무튼 어디서 계시든 좀 행복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밤 간결에는 불사리 같은 31명의 무장공비를 또다시 서울에 침투시켜 시내 버스를 파괴하고 다수의 시민을 살해해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유아이 뗄리모 어머, 그 영상 난리 났었죠. 어머, 이게 114 부대. 맞아. 저런 영상 많이 봤지. 김일성이 만든 정말 상위의 1% 부대. 근데 그 특수부대의 목적이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이었다. 청와대 300m 앞까지. 야, 대박이다. 300m 앞. 근데 이거 더욱 놀라운 거. 개성에서 출발해서 단 5일 만에 왔습니다. 북방 한계선 뚫고 남방 한계선 뚫고 겨울이잖아요. 네. 임진강이 얼었어요. 얼은 임진강을 도강을 한 다음에 낮에는 걸리기 때문에 낮에는 가만히 숨어 있고 밤에는 이동을 했는데 무덤을 또 팠대요. 무덤을 파가지고 시신 옆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해가 지면은 또 이동을 하고 청와대 코앞까지 침투하는 그 5일 동안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본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나무꾼 사형제와 마주칩니다. 이곳은 경기도 파주군 법원리 선봉산. 무장 간첩이 처음으로 우리 국민과 접촉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 용감한 형제들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당국에 신고했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이 군경에 못지않게 반공의식으로 본연일체가 돼 있다는 사안 증거인 것입니다. 어이구. 사실은 북한 암살조가 침투를 하는 동선에 딱 우씨 사형제가 나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원칙은 이들이 처음에는 죽여라 라고 무조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장을 중심으로 투표를 했었대요. 죽일까 말까. 그런데 죽이지 말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라고. 31명 중에. 그래서 이들이 포섭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마음을 돌리자. 딱 보니까 생활고가 있을 것 같고 행색도 남다니까 적당히 일제시계 풀어주고 입당 원서 받고 도지사 시켜준다고 하면 다 넘어올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여기에 넘어가지 않고 일제시계는 받고 간첩 신고를 했는데 똑똑하다.
이거 양대기네. 두 개 다 얻었네. 박정희 목을 따러 왔다라고 진술했던 북한 선언의 주인공 김신조 사건의 김신조 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뭐야? 우리 31명의 임무는 저 박정희 놓아야 될 임무. 감사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신고는 되는데 이제 남쪽으로 간다. 비상 그랬는데 우리 쪽에서는 우리 군인 쪽에서는 1시간에 한 8km, 8km 달린다, 10km 달린다 판단했거든. 근데 우리가 완전 1시간 12km 달렸거든. 살아야 돼. 빠져난 다음에 차단하고 빠져난 차단 놓친 거예요. 그래서 정말까지 산을 그렇게. 군복을 입은 상태로 이 300m 앞까지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 일반 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오셨습니까? 그 비봉의 그 사모바이 거기 굴에서 거기까지는 비합법 군복 입고 왔죠. 네. 군복을 벗어가지고 그 굴에다가 그냥 집어놓고 배낭에 일제 사복을 가져나고 일제 롱과 신고 내가 위에 그 독거리 그거 입었어 살죠. 그거 입고 바바리 코트를 입은 거. 이게 여름에 오면 그 총기 감추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얇게 입으니까. 겨울엔 여름에는 안 되죠. 그러네요. 여기 가능한 거예요. 다릴 수 있어야 무기를 하고 사복을 입고 청와대 앞까지 간다. 그때 저 방첩부대 흉내를 내신 건가요? 네. 방첩부대 흉내요? 사복 입고 나 방첩부대다. 그래서 설사 무기가 보여도 야나 방첩부대야. 그게 되는 못 들었어? 천연덕스럽게 방첩부대 행세를 하고 청와대 300m 앞까지 들어왔는데 그 앞에서 어떤 남자와 이 31명의 군비가 맞닥뜨립니다. 선생님 여기가 자문고개인데 김신조라는 사람에게는 여기가 정말 잊을 수 없는 장소죠. 야, 그렇죠. 그래서 안에 완전 무장하고 위에다 바바리 코트 입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자문고개를 넘는 거죠. 청와대에 들어가는 길은 그때 당시에 이 길밖에 없었어요. 청와대 여기 되게 가깝잖아요, 바로. 예. 여기서 그때 경찰들이랑 맞닥뜨렸나요? 바로 이게 종로경찰서 관할인데. 아, 저 아직 검문소가 있네. 예. 이 검문소입니다, 옛날에. 아, 그때도 이 검문소였어요? 예. 이 검문소였어요. 이 검문소에 순경이 이제 두 명이 있었죠. 예. 여기서 검문할 때 여기. 그래가지고 어디냐 하더라고. 어디 갔다 오느냐. 지금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랬죠. 당신 뭐냐니까 이게 우리가 종로 경찰서 사람들은 검문하는 곳이다. 그러더라고. 그 우리는 지금의 씨앗이 방첩대다. 아, 방첩부대다라고 씨앗이 방첩대다. 불러댔구나. 그 저기 나타나 그 작전에 갔다 온다. 그러니까 우리 그때 부대가 여기 있었거든요. 청문동 이쪽에 있었어요. 방첩부대가? 방첩부대 거기 있었어요. 그 우리 이제 부대를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과를 하게 된 거예요. 아, 건물을 통과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통과된 거예요, 검문소에서. 우리를 보내고 나보니까 이상하거든. 별 이상한 사람들 지금 내려가 청와대에서 간다. 보고받고 이제 이분이 온 곳이가 집차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집차 한 대가? 그때 종로서 관할의 최규식 서장입니다. 최규식 서장을 바로 저분을 만난 거예요. 저 동상에 있는 분이 최규식 서장이에요. 지금 그럼 집차에서 그때 딱 내린 분이 최규식 서장님, 그때 서장님이시죠. 내려서 뭐라고 하던가요? 우리 보고 이제 어디냐? 그래서 씨앗이 방첩대다. 그리고 저기나 작전 갔다 온다. 이렇게 됐죠. 근데 총조장 김종훈이가 앞에 섰거든요. 총조장이? 네, 김종훈이가 앞에 서고 그때 무기를 다 위장하는 바바리 코트 입었거든. 그 보니까 이제 이 오반에 뭘 있냐? 최규식 경찰서장이. 그렇죠. 딱 제끼니까 이게 기관단총 있고 무기가 있거든. 무기 위장한 거니까. 그렇죠. 그 총조장 거기서 그냥 갈린 거야. 제일 앞에 있었던 총조장 김종훈이 김종훈이죠. 최규식 서장을 그냥 바로.
총소장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고 순경은 또 한 분이 거기서 이제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총소장 앞에 서고 31명이가 청와대를 향해서 강하는 거예요. 청와대 가서 계속 달려 들어가죠. 달려 들어가는데 이 청운중학교 지나 경부고등학교 거의 가는데 청와대 들어가는 길에 하고 종합청사 가는 길 갈라진 길이 있어요. 거기서 군인들이 이제 우리 군인들이 거기서 조우된 거죠. 조우돼서 거기서 교전 붙은 거죠. 그게 이제 끝이 아닙니다. 교전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규식 종로 경찰서장은 순직을 하시고 경찰 한 분도 순직을 하시고 뭐 이 상대편 암살 부대원도 이제 4명이 이제 교전 끝에 사망을 했는데 그때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언덕으로 올라와요. 지원 부대다. 그래서 이 암살 부대원들은 당연히 지원 부대로 착각을 한 거죠. 일단 밤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만 보이고 차 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건 지원 부대다. 그래서 그 버스를 상대로 해서 총을 발사하고 던집니다. 수류탄까지. 근데 그 지원 병력이 아니라 시내버스, 서울 시내버스 1813번 버스였는데 그래서 우리 국민 7명이 사망을 해요. 그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직장 끝나고 야근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 국민 그리고 또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의 부인 그리고 학교 마치고 돌아오던 학생 이렇게 7명이 안타깝게 사망을 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청와대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깨진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못 죽으니까 실패니까 살아가야 되겠다. 다 이제 후퇴를 하는 거네요. 퇴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김신조 루트가 산책로인데 그래도 험했거든요. 근데 김신조 선생님은 막 산 타셨어요. 저기가 이제 개방된 지 얼마 안 됐죠? 예. 대단하십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요 길이 어떤 루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북한으로 이게 북악산 청와대 북악산인데 북악산 능선이거든요. 여기가 이북으로 들어가는 복귀로. 이게 복귀로 능선이에요. 선생님 그럼 여기 이 산을 벗어나면 어디를 통해서 북한으로 갈 생각이셨어요? 도주할 때는 서로 뭉쳐서 가게 되면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 알아서 이제 복귀하라. 이렇게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해가지고 이제 수유리 쪽으로 방향을 가야 되겠고. 수유리를 통해서 우리 정부를 거쳐서 북한으로 복귀하려고 했었군요. 이렇게 복귀로가 한 몇 개가 있었어요. 백업 플랜까지 다 있었구나. 네. 아니 그 지금 김신조 선생님이랑 김신조 루트를 걸으니까 기분이 좀 너무 이상해. 대 앞에 김신조가 있고 하니까. 지금 세월에 가니까 웃는 거죠. 그때 가면 웃겠어요? 웃는 게 아니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상태인데. 요 갈림길이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여기서 길 잘못 들어서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사건 이후에 정말로 한동안 42년 동안 출입이 통제됐다가 2010년에 42년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이 됐었거든요. 여기 오픈 개방이 됐죠. 여기가 그래서 사실은 서울 속의 DMZ라고 불린다고 그래요. 여기에 저주받은 살인마들의 최후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김일성 괴수의 졸개가 돼서 자유대 간의 주요 인물과 시설을 공격 파괴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넘어왔던 괴한들의 시체가 여기 이렇게 나다빠져 있습니다. 생포된 무장간첩 김신조가 죽은 일당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여기 호경암이라고 써 있네. 호경암에.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동료들이 다 이제 막 교전하고 있었을 텐데 요 바위 위에서 김 선생님은 딱 어느 위치에서 자리 잡고 계셨어요? 나요? 나는 여기를 안 왔어요. 여기 김신조 루트인데요? 루트는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는데 혼자 살았으니까 복귀로가 김신조 루트로 만들었죠. 그럼 교전 때도 여기 없었어요? 교전 때도 없어요. 같이 가면 죽거든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같이 가면 죽으니까. 김신조 루트에 김신조가 없어. 우리 동네에서 대련에 빠졌지. 혼자서? 혼자 빠져가지고 인왕산에 올라간 거예요. 여기에 김신조 선생님이 없었다니까 그때 어느 루트로 북한을 향하고 있었는지 그 장소 혹시 갈 수 있나요 지금? 그 장소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시죠. 다시 세검전까지 갑니다. 저는. 여긴가요? 여기가 바로 이수염이에요.
여기에서 숨으신 거예요? 예, 여기. 바위가 있었나요? 예, 여기. 근데 마지막 숨었던 데 여기입니다. 이쪽에는 군인들이 이제 밤에 깜깜할 텐데 그때 숨어 있는 거 모르죠. 바로 이 하천 건너편에 지금 바위돌이 큰 게 있었어요. 그 바위돌이 그냥 짬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하천 건너가지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군인이 있는 건 안 보이니까 밤에니까 손누가 그래서 내가 안 올라가고 도로 이제 빠져서 저기 다시 숨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적발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숨어 있는데 사람 안 보는데 후라시 뿌리가 바짝 들어오더라고요. 손 들고 나와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살고 싶다는 생애책이니까 수류탄 자폭할 거 땅에다 놓고 그리고 손 들고 나갔죠. 투항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 투항이죠. 그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그때는 이제 어떤 심정이 살고 싶다는 그 생각이 애착밖에 없었어요. 살아야겠다는 애착. 내가 그때 당시에는 두고는 부모 형제 생각도 없고 그때는 뭐 김일성 시대니까 김일성 생각도 안 하고 혁명하는 그런 아무 생각도 없어. 그냥 나는 누구냐. 내가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살고 싶어 손 들고 나온 거죠. 네. 살아야겠다는 애착이. 살아야 되겠다 그 애착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손 들고 나가라니까 손 들고 나간 거죠 그때. 그 역사적인 김신조의 투항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군요. 네,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암살 부대는 김신조 1인 빼고 전부 사살, 우리 군 역시 23명 전사, 민간인은 7명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남북한 역사에도 엄청난 사건이지만 김신조라는 젊은 청년의 인생에도 엄청난 회한으로 남는 사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돌아가신 분들, 부산당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말씀한 것처럼 기관에 잡혀갔을 거냐, 잡혀간 게 손 들고 나왔습니다. 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묻는 것이 네가 가져가는 활약이 어딨냐. 이 수류탄 한 발밖에 없는데 잡아갔는데 어디 있냐. 인왕산에 있다 그랬거든. 그 같이 간 사람들 가지고 왔어요. 가서 수사관들이 보니까 핏비기가 삼치발 장탄인데 장탄은 그냥 그대로 있고 총신 하얀 냄새 안 나거든. 그리고 떼떼건총 8발 장탄인데 총신 냄새도 안 나고 장탄 8발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봤을 때 무기 2종, 실탄 350발, 술탄 14발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가져가서 그대로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걸 그럼 사용을 안 했느냐 하는 게 수사관들이. 그러니까 나는 박정희 대통령 죽이려고 왔지. 나는 남조선 인민들이나 군인 죽이러 온 게 아니다. 그렇죠. 31명의 북한 암살 부대, 목적은 박정희 암살이었지만 실질적인 피해는 이 사건에 연루된 무고한 우리 시민들이었습니다. 결국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남북 분단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일행들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신 그 분들에게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래서 역사의 비극이니까 나도 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안고 가는 거죠.